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진 오늘 하루였습니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경남도는 도지사 없는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민주당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만사는 향후 재판의 전망과 경남 도정 그리고 정치권의 향방을 한번 짚어봅니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앞에서 목에 플라스틱 줄이 감긴 채 죽음 직전에 구조됐던 고양이 부대를 만나봅니다. 먼저 첫 순서 부산 경남의 입장에서 정치 현안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PK 정치 토크. 오늘은 경남 편입니다. 네, PK 정치 토크 최영두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하기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워낙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던 분이라서 선고가 나자마자 또 야당은 또 단단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의 반응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 조작입니다. 국정원보다 10배 더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물 만난 듯이 얘기하는데 네. 너무 나가신다. 당신이 과거에 뭘 했는지 흔적을 한번 돌아다보면 저런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네. 생각해 보세요. 설령 이것이 나쁜 짓으로 만약에 평가된다 하더라도 네. 국가기관이 나라 월급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짓하고 그냥 알게 모르는 사인들이 한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네. 우리가 사인끼리 폭행이 있는 거하고 국가가 시민을 때리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네. 그거는 정말 국가의 전체를 흔들어뜨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좀 상당히 얼굴이 두꺼우시다. 저는 아주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에부터 나왔던 이른바 댓글 사건,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정말 당시 야당이 그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부를 그냥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냐 그렇게 했었는데 난 그걸 꼭 한번 지금 다시 뒤집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댓글 조작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게 누가 했든 간에 관계없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좋아요가 많게끔 만들고 그 유리한 기사는 크게 부각시켜서 네이버라든가 포털 기사에 상단에 오르게 하고 또 불리한 기사는 깔아앉혀서 뒤로 미루고 여당의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는 또 불리한 기사를 확대시키고 이건 여론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민주주의 기본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일부 개입되었던 또는 이런 민간인이 했던 더구나 이 민간인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과 교통을 하면서 어제 법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지배적 공범이라 그랬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모의해서 그걸 실행까지 시키고 또 보고도 받고 지배적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자체는 본질은 똑같고요. 저는 보니까. 국정원 댓글 개입으로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이 다 겹쳐가지고 4년을 선고받았고 또 3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는 거 아닌가. 이거 내려진 선고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를 들면 선거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관건 선거가 있고 불법 선거가 있고 부정 선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고 받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대형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은 지금 이것이 김경수 지사가 지배적 공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1심 판사님의 다소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감정적인 어떤 판결에 좀 약간 심한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아직 2심도 남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뒤집을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단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당초 선고기일이 25일이었는데 재판부가 이틀 전인 23일 날 선고기일을 30일로 연기를 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그 전날인 29일 이틀 전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고 그 내용을 보고 30일 날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문 제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저희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한번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네. 아니, 왜 연기가 그러나 됐지? 다 예. 궁금한 차에 네네. 정부가 예산 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를 대거했습니다. 그렇죠. 그 최대 수혜자가 김경수 지사였거든요. 네네. 경남의 전체 20몇 주 중에 경남이 거의 뭐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30일 날 예고된 네. 상당히 가볍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면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보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판사가 그 판결문을요 그렇게 금방 바꾸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장이 또 재판장에 대한 뭐 심지어 이 여당에서는 탄핵 의혹까지 나오는데 네. 재판장에 대해서 법원 내 평판이 있고요. 이분이 또 이전에 구속한 사람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선고기를 이제 연기한다는 측면만 한번 놓고 본다면 네. 제가 이제 재판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선고기를 연기하는 건 대개의 경우 두 가지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이 이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짧은 시기 일주일 상간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양형이 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1년 줄 걸 6개월 준다든지 네. 그냥 집행유예 줄 거를 법정 구속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경미한 부분이 바뀌는데 뭐 우리로서는 중요하지만 재판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론과 크게 약간 끝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인데 네. 결국 그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그 시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 1년에 뭐 관련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적어도 제 추측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결론을 유죄로 보고 있고 그러나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님처럼 항소심에 가서 한번 다시 다퉈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법정 구속 없는 실형 선고를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영장 청구되는 거 보고 다소 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장 청구되는 거 잠깐만 보고 있어봐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늦춰가지고 어떤 좀 충격요법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법정 구속의 어떤 건을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합의부니까 다른 배석 판사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네. 경론 끝에 좋다 그러면 조금 한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재판장님은 김경수 또는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네.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당신도 사법농단 그 관련해서 당신도 검찰 조사도 받았죠.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판사니까 검찰 조사도 받고 네네. 일반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 굉장히 그 기분 나쁜데 더구나 판결하는 판사 적어도 법대위에서는 검사보다 위에 있는 판사가 검찰한테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치욕이거든요. 그런 판사들 입장에서는 감정적 그럴 수 응어리가 있네요. 혹시 네. 있었을까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선고 연기의 법정 구속으로까지 좀 더 얹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네. 참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당 내 대권 주자였던 차례로 막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뭐 이재명, 뭐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마리끼 놀이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진짜 영화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누군가가 어떤 빅 브라더가 있어가지고 네.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어떤 이렇게 뭐 목줄 제이기 네.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차례차례로 유력 주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가 누군가가 뒤에 뒷배가 있는가 상당히 저는 음모론이 이런 데서 발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은 말씀 중간 놀라운데 글쎄 그러면 이게 그럼 여권 내에 있는 음모론자이 될 텐데 야권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할 테고 글쎄 여권이나 야권이 아닌 어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좀 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빅브라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 근데- 거로 여권은 근데 당혹스러우시겠죠.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나 우리 정부가 누가 새로 되든 좀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잘하기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네. 잘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같은 사건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중척도를 대리대서 그때는 나빴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꼴이 지금 네. 김경수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갑자기 구속된 사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그 구속의 대표적 사유는 그 증거인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에게 완전히 지금 모든 사항을 다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부인해 왔습니다. 부인해 왔기 때문에 더구나 그 최근에 그 양성태 대법관 같은 경우도 계속 부인했다라는 이유가 구속 사유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큰 사건을 둘러싸고서 이른바 참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 이중척도, 네. 이게 이중잣대, 이게 민주주의를 그렇다면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했던 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창굴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왜곡하거나 뒤튼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국민들이 이건 엄벌을 해쳐야 될 것이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락하고 네. 이걸 해서 나중에 어떤 자리에 대가까지 주고 이랬던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는 그런데 거죠. 이제 네, 이게 그렇죠. 교수님 말씀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하고 또 이렇게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단지 김경수라는 사람을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판단의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네. 증거와 판단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네. 증거라는 게 결국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11번의 기사를 부탁을 하고 드루킹이 보고하는 문자를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 이거는 네가 다 알고 있었고 혜택을 받았으니 너도 같은 공범이다. 심지어 뭐 지배적 공범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것은 결국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나중에 법정에서 보면 이들이 한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들을 다 접견을 하면서 똑같이 말 맞추기 한 메모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어요. 나왔었죠. 근데 네. 그거를 법원에 제출 안 하니까 김경수의 변호인이 신청해가지고 받아낸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그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도 뭐 일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툼의 여지조차 그렇죠. 없다는 판사님은 뜻이죠. 예, 이미 구속된 결론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설력도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양형을 보면 네. 지금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는 지난 2011년 이후에 약 56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한 번도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양형 기준에도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한데 이건 2년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번에 홍준표 지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따져보면 뇌물죄도 굉장히 나쁜 건데도 2년의 그 어떤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참에는 선고기일까지 연기하면서 법정 구속 내린 거에 대해서 다소 감정적인 판결 이 아니냐고 보고 부분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먼저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이죠. 오영중 변호사가 했던 말 지금 준비되어 있나 모르 있으면 한번 들어주십시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 지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럼에도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네, 어제 저녁에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회의 이후에 민주당 사법농단 TFT가 구성이 됐어요.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발언을 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주 기레한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이것도 역시 이제 이중잣대의 문제이고 네. 그나마 박주민 최고위원은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는 적폐 세력, 아주 재판장을 적폐 세력이라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촛불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단호히 하겠다는데 이거 사법부의 결론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입법부의 누구는 특정 정당에서 네. 상당히 민주 질서에 위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다툴 게 있으면은 2심이 있기 때문에 2심에 다투면 되는 문제고요. 네네. 또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드루킹의 일방적 증언으로 증대된 게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많은 부분 그 증언만으로 채택하지 않고 실질적 증거를 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가 방문했다고 인정한 네. 2016년 8월 2016년이죠. 11월 예, 11월 9일 네네. 거기 갔을 때 드루킹이 시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연했다 그랬는데 드루킹 그렇게 주장했고요. 주장했는데 네네. 그때 라오스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시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몇 분 정도 네네네. 로그인 기록이 그래서 남아 법원이 있었다고 했죠. 지금 드루킹의 진술,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네. 배척했습니다. 배척하고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간 시간에 네. 그때 딱 그런 시연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하고 지배적 공모를 벌였다는 것도 드루킹의 증언이 아니고요. 드루킹은 갖고 있었던 텔레그램의 문자 메시지. 네. 김경수 지사는 이미 없애버렸거나 지웠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걸 비추어 봐서 이런 지배적 공모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 민주적인 기본 질서, 상권 분립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상당히 도전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반박을 하시고 또 그다음 제가 그렇죠. 좀 여쭤볼. 왜냐하면 네네. 적절한 말씀이신데 네. 예를 들면 박주민 최고위원도 변호사 출신이고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 판검사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발언들이 분출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로그 기록, 그렇죠. 분명히 시연된 건 맞겠죠. 그런데 그 시연된 것이 김경수가 보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일치 단계로 해서 봤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진술로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 킹크랩을 봤다고 하니까 그 다음 것들이 전부 다 유죄의 증거로 심정으로 돼버리는데 만약에 킹크랩이 시연된 것과 김경수가 공모한 것과의 입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11건의 기사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도 2년 동안 11건이고 선거와 관련 없을 때도 보낸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동전 11개를 모아놓으면 많은 것 같지만 부산시내 전체의 동전 11개는 그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재판부는 선거의 실무의 현실을 약간은 도외시하거나 조금 안 본 상태에서 김경수가 보냈다는 문자, 고맙다, 뭐 그런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을 이미 마음에 그냥 꼽힌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근데 다른 재판부에서? 사정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반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굉장히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지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정 빠르게 대응 체제로 전환을 하긴 했지요. 한번 보실까요? 김경수 도지사님은 선거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경남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를 해왔습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 되면서 경남도청은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셈이고요. 지역 상공계도 사실은 지금 걱정이 많겠죠. 네, 많은 모양입니다. 지역 상공계 반응도 경남도청하고 지역 상공계 반응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작심을 얘기했는데 지금 전부 다 다호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게 참 마음 아프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는 정말 예기치를 못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럴 때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서부 경남 KTX도 그렇고요. 스마트 산단 문제도 그렇고 지금 7개월 동안에 벌려놓은 일들이 지금 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대행 체제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행 체제가 길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건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네.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왜 약간 꼼수 사태 좀, 이야기요? 해서 네. 대행 체제를 1년이나 가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일이 굉장히 있었죠. 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사태가 길게 되어서는 안 될 테고요. 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런 사태를 예견했는지 김경수 네. 지사가 신년사에 보면은 네. 상당히 분권과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네. 이미 만들어진 체계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도지사의 공백, 이런 대행 체제가 길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 지사님은 참 어제 그 밤잠도 잘 못 주무셨을 테지만 네네. 도정은 저는 뭐 변함없이 잘 흘러가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김 지사가 지금 그 구속돼서 그 구치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정권 핵심부에 있는 분들과의 교감이나 어떤 신뢰가 저는 뭐 결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정 같은 경우는 일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부지사, 네. 정무특보, 여성특보 각 실국과에 대해서 정부 운영과 똑같이 책임 있는 어떤 부서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일선 시군도 보면 일단 여당 계열의 네. 시군 도지사, 시장 시장 군수들도 군수들이, 많이 있고 네, 네, 네. 같이 정책의 연속성에서 이미 좀 짜여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한 5개월 정도 안쪽으로 될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올 때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조금 더 활발하지는 못하겠지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관성, 연속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지사를 면회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면회했는데 뭐 도민들께 죄송하다. 빨리 재판에 이겨서 서부경남 KTX 사업 차질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긴 해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는 김 지사 경남도정의 원활한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퇴하는 게 옳다라는 어제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역지사지를 해봐야지. 과거에 네.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른바 꼼수 사퇴해가지고 1년 동안 대행했을 때 네. 민주당이 태도를 비춰보자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게 2심 이제 3심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 4월 3일 총선, 네. 내년 총선 때까지는 결말이 날 것이고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경남지사직에 대한 새로운 선거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나겠죠. 나는데 저는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정말 한다면은 자연인으로 도정의 공백을 피하고자 한다면은 네. 난 자연인으로 당당히 싸워서 이겨서 결백을 증명해서 하겠다. 그러나 그걸 도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네. 라고 한다면 사실 4월 3일 날도 바로 이번에 두 달 안 남았죠. 3달 남았죠. 네. 그 재보궐선거 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근데 뭐 지금 결백을 밝히겠다고 박주민 변호사 의원한테 이야기한 걸 보면은 네. 뭐 그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히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퇴가 정답은 아니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이 정책의 라인에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사퇴를 해서 아직 뭐 항소심도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사퇴를 한다는 거는 선거 준비도 안 될 뿐더러 급조하게 비전도 어떤 비전을 가질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서 우리 국정 혼란이 더 크게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얼마 안 있어서 항소심 안에서 뭐 잘 결과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항소심하고 최종심이 언제까지 가느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총선 그리고 가까이는 올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궐선거는 특히 또 우리 경남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약간은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충격파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컸을 테고 이제 며칠씩 지나면서 이제 프레임이 김경수가 뭔 일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첫날은 충격적으로 봤다가 나중에 판결문을 쭉쭉쭉쭉 뜯어보면서 아이 좀 너무한 판결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구속까지 할 필요가 그렇죠. 있었느냐. 반대 여론이 이런 이야기 말씀이네요. 쓰고 또 정당에서도 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이것이 그냥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결에 대해서 어떤 아주 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여론들이 좀 확산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가라앉았던 여론이 뭐 다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지연할수록 나는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담이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 1심에서 2심 가는데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물론 양형은 좀 낮춰질 수는 있겠지만 될 확률은 1% 정도입니다. 사실 일반 사건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엄밀하게 검토된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죄된 사건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돈을 줬다고 전달받았다고 한 시점에 날짜에 그 장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지하 주차장에서 봉투를 갖고 와서 주었다 했는데 그때는 그 국회 지하 주차장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만약 김경수 지사가 기사 희생한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은 2016년 11월 9일 날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날 그날에 김경수 지사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거나 왜냐하면 그 시간이 특정돼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입증되고 그 알리바이를 입증할 부분이 나온다면은 나는 킹크랩을 몰랐다고 하는 극적인 반전이 나오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으로 연장되는 질문이라서 네. 조금 더 드리자면 그러면 2심, 3심을 가도 달라질 게 별로 없을 저는 거라고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킹크랩 시현 시점에 그 네이버 로그인 기록이 있는데 네. 세 군데 계정에서 그 시점에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있고 그걸 봤다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로 이제 지금 채택된 셈이거든요. 재판과 채택을 네네. 했다. 네. 만일 그걸 뒤집는 지금 뭐 변호사들이 다시 열심히 찾고 또 해보니 그 시점, 그 시간, 이 시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김경수 지사가 없다거나 또는 다른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은 네. 혹여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그런 행운의 반전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킹크랩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킹크랩 시연한 그때에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데 이 이유만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 모르는 경우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김경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사진 찍으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뭘 시연하는지에 대해 정말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1심 변호인들은 이 정도면 판사가 충분히 믿어줄 수 있을 거로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으니까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재판 받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판사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로 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판사의 교통사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별로 결과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국정농단으로 재판 받으면서 연루돼 가지고 좀 검찰조사 시달린 경험을 가지신 이분이 어떤 언론에 뭐 사법부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혹시 의심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그런 것 없는 어떤 공백의 상태에서 새롭게 한번 판단을 받아 본다면 저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혁규 초대 그 민선 경남도지사부터 김두관, 홍준표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까지 권한 대행 체제를 만든 도지사가 전체 5명 경남도지사 중에 4명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혼란이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토론 중에 저도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최성진 동명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지 변호사님, 그리고 노태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뭔가 우리가 모를 슬픈 사연이 있나 봅니다. 부대 친구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부대를 구조해서 돌보고 계신 우리 이지선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김정민 씨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민입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 부대 잠시 뭐 화면을 봐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일단 고양이 이름이 부대, 또 부대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지난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네. 마이피누에 네. 그 케이블 타이로 목이 졸린 그 새끼 고양이 구조 요청 글이 올라왔고요. 아하, 네. 그 글을 본 이제 저희 카페 회원분이 구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글을 보고 일단 빨리 구조를 해야겠다는 네. 마음에 구조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실 뭐 고양이를 구조하는 것도 별개로 또 구조하고 나서가 또 문제겠죠. 또 아픈 아이는 치료를 해줘야 될 테고요. 또 뭐 계속 또 돌봐주기도 해야 될 테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 처음 카페에 구조 요청글을 올렸을 회원분이 네. 본인이 포획 장비라든지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아하, 네. 도움을 이제 구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포획 틀만 가지고 있지 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구조를 나선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처음에는 이틀 정도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네.
이렇게 막 잠복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네. 탐색을 했는데 다행히 또 뭐 부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인근 상인들 또 이렇게 캣맘 캣데디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선 네, 거네요. 그리고 처음 그 게시글을 올렸을 때 회원분이 본인 사비로 직접 치료비를 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또 지선 씨께서 구조한 후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바로 부대라고 붙여줬는데 네. 지난 19일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보통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고 기생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병원에서 많이 꺼려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도 잘 받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부대의 모습 한번 만나보시죠. 야, 부대야. 야, 어디 있나. 공부된 줄 알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지선 씨네 집 고양이들이 모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예상치 않게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가 바로 덕구고요. 이 친구들은 모녀지간인 구아랑 꼬리. 찾았네요. 여기 부대 맞죠? 네, 부대 야, 부대 안녕. 지선 씨와 고양이 친구들 덕분에 부대도 빨리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활달하죠? 그럼 진짜 이렇게 잘 회복되고 있는지 병원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대를 데리고 구조 직후 케이블 타이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야, 부대가 유명하네요. 네, 알아요. 케이블 타이가 묶여있던 부위인데요. 지금은 거즈로 덮어 상처를 치료 중인데 오랫동안 좁은 타이에 묶여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죠.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잘 참네요. 네. 케이블 타이에 오랫동안 묶인 상태로 근육, 피부층이 많이 개사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조만간에 이제 봉합사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저 어릴 때 봤던 검은 고양이 네로란 노래도 생각이 납니다. 부대 참 예쁘네요. 어떻게 보니까 집에 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희 집 고양이들도 네. 제가 사는 아파트 길고양이였는데요. 아, 사연이 있는 애들이군요. 네, 아까 봤던 그 구아가 엄마 고양이고 네. 새끼를 셋을 낳았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그 3마리 중에 1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도 곧 죽을 것 같은 기세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랑 다 같이 구조를 하게 됐는데 음. 돌보고 이렇게 치료하고 돌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네. 입양 못 보내고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고양이를 잡아서 이렇게 흉한 짓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목에 케이블 타이가 단단히 묶여 있었거든요. 네. 이게 우연히 목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죠. 발견 네. 당시의 상황을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바로 이 선반이 부대가 발견됐던 그 선반인데요. 이 선반 위에 있는 모습을 누군가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요즘에 이 동네 고양이 많죠. 고양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근데 뭐 학생들 보면 고양이가 나와 있거나 그러면 먹이도 주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인근엔 주민들이 운영하는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들도 많았습니다. 여기 부산대 근처에는 골목마다 고양이 급식소나 고양이 집이 있을 만큼 주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우호적인데요. 지난해 12월쯤부터 코에 타카가 박힌 고양이라든지 부대처럼 목에 케이블 타이가 졸린 고양이가 발견돼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대는 구조를 했는데요. 부대 목에 있던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까지 목을 조르고 달아난 그 범인은 못 찾았거든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걸 보면 교수님, 뭐 부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대를 당한 고양이도 있었다고 지금 증언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마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런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물학대는 재미나 화풀이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25%가 네. 어릴 때 5번 이상의
동물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가 사람에게도 일반화되어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대되는 대상이 동물이 지금은 동물이지만 거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이야기네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네, 부산에서도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는 고양이 뒷다리가 뜯겨져 나간 상태로 발견되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앞달에는 고양이 6마리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그 한 나라의 위대함이나 도덕적인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와 다르다, 우리보다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길고양이 학대범들 이런 사람들 잡히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처벌은 받죠? 네, 받습니다.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처벌 수위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그 처벌 수위가 아마 높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서 더 강화되네요. 네, 강화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처벌은 받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네,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실형이 선고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반려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 법 감정도 또 거기에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진선 씨, 우리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할까요? 네, 그 사람이 사는 어느 동네든지 이제 길고양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길고양이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또 이런 학대 같은 사건들이 증거가 없으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길고양이 사건이나 아니면 케어 안락사 사건 같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올바른 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 지구촌 위에서 지구라는 같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생명들인데 그죠? 예. 사실 개나 고양이에 대한 호불호는 뭐 서로 갈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학대는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 경시 그리고 범죄라는 인식이 빨리 좀 여름에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북적이는 부산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60대 노인이 한 손님 주변을 서성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고 옷 속에 숨깁니다. 참 연휴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좀 소매치기들 요즘 극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부산 부전시장입니다. 식육점 앞 노점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누군가를 따라가죠. 마치 그 주변을 서성이는 걸 보니까 비슷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74세 어르신 옆으로 쓱 다가갑니다. 순식간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죠. 아이고, 빨간 지갑이네요. 1, 2초 걸렸나요? 지갑 주인은 지갑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니까 전혀 몰랐지요. 그냥 사람이 대목이라서 저희 가방이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 지갑이 없더라고요. 물건 보고 셈 치느라고 가방 지퍼 잠깐 열어둔 것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60살 최모 씨인데 할머니 가방에서 그날 현금 14만 원을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날 이분 부전시장 일대를 돌면서 할머니를 포함해서 1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고 4시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잡은 경찰도 대단합니다. 저 어떻게 잡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황당한 도둑 이야기죠. 절에서도 뭐 장소를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절에서도 도둑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금정구 모 사찰내 법당입니다. 화면 보시죠. 한 남성이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합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절을 하나 싶더니 안 일어나죠? 뭔가를 뒤적거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합장을 합니다. 확실히 예의는 바른데 뭘 하려고 저러나 봤더니 또 콧물이 나니까 앞에 휴지를 꺼내서 코도 시원하게 풀고요. 참 특이하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신도들의 가방을 노린 절도범이었습니다. 방마다 돌며 신도들의 가방이 있나 없나 살핀 뒤 들어가서 일단 부처님께 예를 구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해온 겁니다. 훔친 돈이 얼마인지 길에서 세어보는 모습도 보이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불심 있는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뭐 부처님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한 다음에 훔친 게 아닌가 싶은데 황당하긴 황당합니다. 뭐 훔친 돈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국제망신입니다. 왜요? 피해자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아이고. 훔친 돈도 중국 화폐 1,500위안 등 50만 원 상당이었는데 네. 이분들도 미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다가 도둑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좀 보면 연휴를 앞두고는 이 도둑들의 행동 반경도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민간 범죄 연구소가 네. 지난 3년간 설 연휴 절도 범죄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아, 그런 연구도 있었군요. 네, 확실히 행동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연휴 시작 사흘 전부터 네. 이 절도 범죄율이 급증을 했는데요. 연휴 때는 명절에는 이 도둑들도 아마 돈 쓸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거기다 또 이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연휴 시작 전후로 도둑들의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연휴 직전에는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음식점이 1위, 대목을 맞은 상점들이 2위, 그리고 가정집은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면 순위가 급변하죠. 가정집이 2위, 학교가 3위, 관공서가 5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둑들이 연휴 땐 사람이 없는 곳을 노려서 턴다는 거죠. 네, 설 연휴 때는 평소와 달리 이 도둑들이 저녁에 침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평소 때는 모두가 잠든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은 도둑이 들었던 반면 네. 연휴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 때 사이에 대거 몰렸습니다. 연휴 때는 집이 많이 비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범행하기에 마음이 좀 편한 면이 있겠죠. 또 이 뜻밖인 점은 네. 이 도둑들이 침입하는 경로가 높은 층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연휴 때는요? 네네. 네네. 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이제 상식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네. 1층과 2층은 절도 성공률이 20에서 30%였지만 3층과 4층은 60%대 그리고 5층 이상은 75%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10층의 고층 아파트를 턴 도둑들도 있었죠.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조금 높은 층에 산다고 해서 뭐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요. 명절 준비 뭐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몸가짐이 좀 허술해질 수도 있을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가방 단속, 집안 단속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남구가 국내 1호 트램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시범 구간은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까지 용호동 일대 1.9km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뭔가 도심의 도로 위를 이렇게 저는 전차들이 다니면 낭만적일 것 같고 그걸 바라보면서 커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램이라고 불리는 노면 전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도 저런 전차가 있었죠, 우리? 네, 맞습니다. 네. 1899년 서울에 처음 들어와서 70여 년간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는데요. 사진 자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대문에서 뚝섬 유원지까지 오가던 전차의 모습인데요.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전차를 타는 모습이 보이죠? 저도 전차를 직접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세대에 발휘돼준 전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전차인데요. 운전자인지 관계자인지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전차 앞에 815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전차인데 광복절에는 이렇게 전차를 사진이나 꽃으로 꾸며서 서울 시내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남대문 근처에서 육교를 건설하는 현장인데 공사하는 동안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네요.
또 서울 동대문에 전차 사업소가 있었는데 옛날 전차에는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보이지만 이번에 부산에 들어서는 트램은 전선 없이 배터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전차라고 했었죠. 저도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는데 1930년대 중반부터 부산에서도 전차가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영도였었는데 네. 그때 당시 예전에 부산시청에서 영도 다리를 넘어서 영도의 남항동까지 전차가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 그러니까 남항동이 전차 종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항동에 가시면 전차 종점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기념비가 지금 거기 현재 남아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요. 네, 네. 또한 대신동에서 온천장까지 운행하는 전차도 있었고 네. 1968년도까지 운행이 되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기차가 동아대에서 기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토성역 인근에 있는 임실수도 기념거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나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 추억 속에는 그 부산을 도심을 다녔던 전차에 대한 기억이 정말 아련하게 다 남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내 1호선 전차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네. 이기대 입구까지 용호동 일대를 한 1.9km 정도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구간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시비 한 110억 원과 그리고 전체 예산 한 470억 정도에서 네. 빠르면 2022년까지 빠르면 운행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네. 이후에 5, 6도까지 3.2km 구간을 더 추가로 운행하겠다라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금 생긴 트램이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산 남구가 트램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네. 이 지역 주민의 열망이 컸다고 하는데요. 네. 보름 만에 5만 명이 서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원시와 성남시를 제칠 수 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주민들은 경성대 부경대 지하철역에서 내려 환승을 해야 했던 불편과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있어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또 차량도 그렇고 또 특히 주말에는 더 막히고 하니까 그게 생기면 고객들도 많이 오시고 상권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용호동 주민들한테는 큰 희소식이 될 수 있고 요 부동산 움직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함께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철이 그러면 2단계까지 다 되고 나면 지하철 경성대역에서 타면 저기 5, 6도까지 전철 타고 길이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전차 트램이 복잡한 부산 도심의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안전불감증 또 도마에 올랐네요. 담배불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차에 불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운전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꽁초를 도로에 휙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꽁초가 다른 차에 떨어지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엊그제 밤에 이 같은 일이 남해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네요. 네. 불이 붙은 트럭이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게 저 차네요. 네. 놀란 운전자가 불을 끄려 해보지만 역부족이죠. 금세 희뿌연 연기가 일대를 뒤덮는데요. 화재 원인은 마른 고사리에 붙은 불씨입니다. 누군가 버린 꽁초가 트럭 적재함에 실린 고사리 더미에 떨어지며 불을 지핀 건데요.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죠. 시수 쉼터 500m 전에 이제 불이 난 것을 백밀로로 봤다 하더라고요. 담배는 안 태운다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담배불로 인한 차량 화재 사고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한 해에 한 30건 정도가 일어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부산에서는 동래에서 2017년도에 트럭 적재함에 불이 네. 붙었는데 네. 운전하시는 분도 그걸 모르고 달리고 있다가 순찰차가 1km 가량이나 쫓아가서 불을 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창원 터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붙어서 트럭입니다. 터널 안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이제 지목이 됐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2017년도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었는데 거기 교직원이 전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담배를 피다가 잘못 피워서 초등학생 750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담배 끊는 게 우선일 테고 또 담배를 핀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데나 공짜를 버려서 결국은 유발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일부 운전자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이제 특정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를 조건화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조건화란 특정 자극이 이 특정 반응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게 반복이 되면 특정 행동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담배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는 운전자들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운전 중에 담배를 피는 것과 같은 특정 자극이 담배를 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특정 반응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는 행동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담배불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아마 실험을 해본 게 있는 모양인데 한번 볼까요? 종이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이런 이제 열축적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270도에서 350도씨까지 상승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바람의 조건이 있을 때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담배 꽁초 버린 사람이 불붙으라고 유불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예, 그렇지만 뭐 피해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는데 이것이 화재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실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것이 화재로 이어진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저희 그 겨울에 흔히 일어나는 산불 화재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산불로 되어서 산림을 이렇게 훼손한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사람 차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 요즘 말하는 콩밥 먹을 수도 있네요. 사람이 다쳤다면. 네, 그렇습니다. 담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한 해 우리나라에서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담배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 올해 첫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경남 산간 지역에는 간간히 눈이 내리지만 부산은 지난 2018년 1월 10일 눈이 내렸으니 거의 1년 만에 눈이 내린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눈에 교통 통제도 많았습니다. 아직 귀가를 못하신 분들 도로 상황 잘 살펴가면서 안전운전하시고요. 30분 후 계속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으로 다시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간 경남도의 긴박한 움직임을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경남과 협력해야 할 현안 사업들도 걱정입니다. 추동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